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지연입니다. 오늘은 소득 재분배 백가쟁명 무엇이 대안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아주 핫한 주제인 기본소득, 부의소득세, 그리고 소득기반 사회보험 이런 세 가지 소득 재분배 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세 가지 제목 중에서는 요즘 더 핫하게 논쟁하는 구도는 기본소득과 부의소득세죠. 그리고 소득기반 사회보험은 조금 지나갔달까? 한동안 얘기되다가 요즘 좀 조용한데, 그 이유는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기반 사회보험은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좀 적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도 하기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그런 과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주제를 같이 놓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출발하는 건가인데요. 지금 빈곤율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근로연령대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여기 우리나라가 지금 동그라미 제가 밑에 쳐놓은 요건데, 여기가 지금 시장소득 기준으로의 빈곤율입니다. 평균이 여기니까 거기에 비해서 낮죠. 근데 임금과 사업소득, 그 다음에 뭐 임대료 받은 거 등등 이런 시장소득이 아니라 세금 낼 거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로부터 내가 급여 받을 게 있으면 뭐 아동수당을 받건, 기초연금을 받건, 그렇게 해서 받고 나서 마지막에 남은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빈곤율을 계산을 해보면 그거는 요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분배 기능을 통해서 줄인 빈곤이 요만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은 빈곤이 이만큼 있다 보니까 평균, OECD 평균이 여기 있으니까 높은 편이 되겠죠. 한편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빈곤율을 살펴보면은요,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보더라도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정도의 그 상황에서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표, 아주 최근 지표는 조금 좋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득 분배 지표 자체도 지금 초록색 선이 이게 시장소득이고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진위계수이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선이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한 진위계수인데, 요게 내리막 이렇게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갭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요 넓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재분배 정책이 이런 과거에 비해서는 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 분배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재분배 정책의 효과도 좋아지는 추세에 있다. 최근 들어가서 좀 그런 편이다라는 정도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그전에는 별로 이야기 안 하던 건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자산격차 이야기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이제 중점을 줘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소득 분배를 하려고 해도 자산격차는 어떤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산격차 자체는 대체로 다른 나라, 알려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소득과 자산, 플로우와 스톡 얘기를 하면서 이게 너무 연관지어서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정책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사회적인 수용성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다 보면, 저는 이 자산격차가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분배 정책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어진 환경,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또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최근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요. 대략 전체에 그 3명이 있다면 3명 중에 1명은 2명은 소득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를 앞으로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2명 중에 1명만 그걸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내가 돈을 더 내서라도 사회보장제도 강화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1명은 사회보장제도는 강화돼야 될 것 같으나 나는 돈 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1명은 나는 돈 낼 생각도 없고 사회보장제도 강화하는 것도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식, 국민의식의 지형 속에서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를 주어진 환경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근본적인 구조 같은 걸 조금 인지를 해야 여기다 대고 정책을 하면 그게 효과가 얼마큼 있을 거냐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하게 자주 짚어지는 것이 고용이 파편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점, 이 2가지 때문에 소득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 내지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출발 지점으로 한번 짚어보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방법은 제가 이제 재분배에 대해서 이따가 쭉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국가가 하는 일, 복지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크게 재분배와 서비스 이 2가지로 구성된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때 재분배와 서비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대체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좀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요컨대 의료나 교육이나 돌봄 같은 것들을 공적 서비스로 100% 공급을 하면 현금급여를 조금 덜 해도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이 시장에서 구매해야 되는 것이라면 현금급여가 더 필요한 것이고, 이제 이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현금급여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대안 제도로 나온 것들은 기존 서비스라든가 기존 것들을 상당 부분 없애고 가자라는 그런 제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때 오로지 그 자체가 갖는 의미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제도가 갖는 다른 제도와의 관계까지도 고민을 해가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논쟁을 할 때 자주 좀 답답한 지경을 보게 되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 제도 자체의 이념형을 이야기해요. 전형적인 제도. 기본소득이면 기본소득, 아니면 부의소득세면 부의소득세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제안을 하는데, 그 변형된 걸 가지고 대답을 하면은 서로 동문서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논쟁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은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도 이제 왜 하는 거냐 하면, 고용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앞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대안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팩트들, 사실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가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길래 당장 2022년에 대선이라는 거 빼고 그 이외에 어떤 근본적인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문제가 있고 다른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현 과정에서 사회적인 저항이라든가 재원 마련의 난관이라든가 이런 장애물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지 되겠다. 이런 등등을 고민하면서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3가지 제도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요게 지도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가지 제도의 지도인데요. 이렇게 원리적으로 재분배 제도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공공부조인데요. 이거는 빈곤 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어쨌든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 방치할 수는 없다 하는 아주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수당이라고도 하는데 사회수당 그러면은 조금 덜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데모그란트라는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 머릿수당 일정한 금액이 배분된다라는 뜻이죠. 특정 인구 집단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재분배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가장 전형적인 제도로 아동수당이 들어와 있고요. 기초연금은 처음에는 이제 데모그란트 형식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전체 인구, 노인 인구의 70%만 가자 이렇게 해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애초에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보험이라는 그 역할을,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국가가 하면서 돈이 있을 때는 기여를 하고 그리고 그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제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 그때 가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는 그런 원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원리 때문에 갖게 되는 특징들 그리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공부조 같으면요, 이게 자산 테스트를, 민스 테스트를 하고 일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차액을 채워주는 보충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그런 제도고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어디까지 부양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양 의무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제도고, 또 자산도 이 사람이 얼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해서 줘야지 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근로의욕을, 보충성의 원리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 인구의 아주 일부밖에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그 한계점들을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정책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보완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국민취업제도라는 보완제도가 현재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모그란트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고 기초연금도 그렇지만 아주 많은 금액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낮은 급여 수준을 갖게 되고요. 사회보험은 반대로 자기가 기여한 거에 근거해서 받아가기 때문에 소득 비례급여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인 반면에 마찬가지로 그 기여에 근로 이력에 연동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특히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일자리의 감소 시대에는 사회보험 갖고 되겠냐? 몇 명이 기여해서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방식의 보험이 되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 거죠. 요건데 이제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원리의 재분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최근에 제한되고 있는 음해소득세, 기본소득, 소득기반 고용보험 이 세 가지가 다 각각의 원리에서 가장 익스트림으로, 극단적으로, 최대치로 그 원리를 밀어붙인 그런 형태다 하는 것이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부조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지고 있고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도 있고 실업보험도 있어요. 이게 각각 어느 정도의 그 낮은 수준에서 자기의 역할을 정의하고 기능을 하고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죠. 필요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최대치로 가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필요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해소득세하고 기본소득하고 뭐 이런 게 특히나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
이게 최대치로 가게 되면 다른 제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너는 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냐, 저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냐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지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개입할 것인가에 따라서 경제 주체 누구를 도울 거냐, 개인 단위에서 도울 거냐, 가구 단위에서 도울 거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뭐 제가 전체 시간 고려해서 슬라이드만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얘기가 이제 제가 세 가지 그 대안적인 정책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출발은 현재 있는 제도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미흡하다,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비판 하에서 대안적인 제도가 지금 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고요. 2000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뭐 이런 것들이 현금급여로 있고요. 의료급여가 현물급여로 있습니다. 연간 한 120만 명에서 180만 명까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가 아니고 좀 그중에 일부가 되겠고요. 기준은, 이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중위소득의 30% 미만인 사람이 됩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시장소득, 자기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렬로 줄을 딱 세웠을 때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 그게 100%가 되고요. 그 100%가 해당하는 사람이 갖는 소득의 30%만 버는 그런 가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계급여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 40%,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조금 옛날에 나온 그림이라 그러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40%, 45%, 50%, 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45%에서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교육급여만 받는 그런 거죠. 보기에는 굉장히 제도가 정교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되는 것들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비수급 빈곤층이죠. 빈곤한데 이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빈곤 인구가 많다라는 거고요. 이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나 근로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반대편에 서서 보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만 근로 인센티브가 문제다. 그러니까 근로를 통해서 탈수급하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충성 원리에 의해서 일정 금액보다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차액을 채워주다 보니까 그냥 소득이 0인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는, 개인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탈수급하지 않게 된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둘 다 이런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완적인 제도로 2009년에 도입한 게 근로장려 세제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부의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이거 좀 해봅시다 라고 대안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제도도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 2019년 기준으로 가계금융,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인데요. 그때 시점이 2019년도 소득을 가지고 보자면 50%, 중위소득 50% 이하에 있는 사람이 몇 %냐라고 했을 때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16%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상대 빈곤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체 사람 인구의 3.8%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제도 가지고 빈곤 인구의 기껏해야 4분의 1 정도만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4분의 3 이상은 어떻게 된 거냐? 일단 이 제도 가지고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다란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이냐? 요 딱 세 가지 기제에서 발생을 합니다.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제가 아까 중위소득 30%라 그랬잖아요. 근데 빈곤인구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보통 중위소득 5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큼의 갭 때문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30%에서 50%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양 의무자.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 나하고 연락도 안 하는 자식 등등 있어가지고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 뉴스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현재 조금씩 줄여나가서 단계적인 폐지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 제기가 가장 많이 됐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갭이 발생하는 이유는 재산의 소득 환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소득 인정액이 소득이 아닙니다. 진짜 소득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기다가 내 소득인 것처럼 더해서 그것이 소득 인정액이 되기 때문에 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30%보다 더 많이 낮아야 이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금액이 얼마냐면요, 이 제도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곧 급여 수급액이기도 한데, 요 금액 1인 가구다 그러면은 51만 원, 월 51만 원보다 더 적게 버는 사람이 이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4인 가구다 그러면 한 138만 원보다 적게 버는 가구가 이 생계급여를 수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재산들을 가지고 감액을 하는 겁니다. 소득 환산해가지고.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월 6.26%로 비교적 높게 감액을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때문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가끔 보셨을 텐데, 이 생업용 자동차는 비교적 적게 적용을 하는데, 그냥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타고 다니기 위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굉장히 크게 월 100%가 적용이 돼가지고 생계급여를 못 받게 되는 그런 것이죠. 요컨대 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 때문에 이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동안 대안으로는 컷오프 방식을 좀 고민해보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그 컷오프를 예컨대 이제 그 2억이다 이렇게 만약에 가지고 가면 1억 9천과 2억 1천 사이에 이렇게 역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정말 없으면서 소득이 꽤 있는 사람과 재산이 조금 있으면서 소득이 더 없는 사람의 경우에 이때 더 이제 소득이 적으면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더 많이 주게 되느냐, 이때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페어한 방법으로 나눠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는 컷오프 방식도 그렇게 지지하는 편은 아닙니다. 요컨대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실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로장려세제가 그걸 보완하는 제도로 도입이 됐는데요. 현재 대략 한 500만 가구 정도가 5조가 좀 넘는 그 금액을 서로 나누어서 수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까 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소득이 조금 있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더해서 받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 그림을 아마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근로장려세제가 갖는 특징은 뭐냐면, 아주 소득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조금밖에 안 주고요. 요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 요 정도가 얼마냐 하면은 이 호벌이 가구의 경우, 호벌이 3인 가구의 경우는 한 연간 1,000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제일 많이 받는 금액이 260만 원이에요. 금액이 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걸로만 해도 우리 지금 한 해 연간 5조 이상이 이걸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근로장려세제를 붙여가지고 두 제도를 합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급여가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이렇게 받다가 거기다가 내가 돈벌이를 해서 소득이 조금 있으면 거기다 덧붙여 주어서 EITC 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조금씩 올라가되 액수가 줄어들게 되다가 어느 시점 지나가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괜찮게 잘 가고 있구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소득세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것이 여전히 근로 인센티브가 약하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완전히 빠지는 그룹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면서 근로 인센티브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는 게요 생각 안 해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EITC를 미국의 EITC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EITC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원형 그대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도입을 고민을 했다가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하는 실험들을 했다가 여전히 이것이 오히려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라는 사실들이 발견이 되면서 1975년에 EITC라는 변형된 제도로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것이 EITC라는 형태로 하면 노동공급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교적 뭐 다 완전히 좋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이게 정말 근로 인센티브가 있어? 라고 질문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 네거티브 인컴 텍스가 주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ITC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사람들한테 어떻게인지. EITC가요? EITC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EITC는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1인 가구다. 그러면 1인 가구가 연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연간 1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한테는 요만큼 돈을 주는 거고요. 6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연 한 600, 500, 700, 800 요 정도 이 평탄 구간에 해당하는 요만큼을 버는 1년에 요 정도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를 주냐면 여기 140만 원, 15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제일 많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조금씩 감액해서 주기 시작을 해서 2천만 원보다 더 버는 사람은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애초에 제가 이게 근로의욕을 근로빈곤인 사람들을 일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지만 거기에다가 근로 인센티브를 강하게 집어넣기 위해서 설계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일을 했는데 연간 한 500만 원도 못 벌었다라는 사람들은 그거는 대체로 뭐 한 파트타임 정도 한 걸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돈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연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도 번 게 한 700, 80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좀 뭔가 덧붙여서 보조를 해줘야지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 한 달에 그냥 파트타임으로 조금 일하지 말고 조금 더 하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는 던질 수 있지만 아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생계급여 받는 사람 이 소득이 제로인 사람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한 달에 한 30만 원이라도 벌어볼까? 이 생각은 여전히 안 나게 이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조금 하는 사람한테는 더하게 할 수 있지만 아예 안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는 한 달에 월 뭐 한 3, 40이라도 한번 벌어보세요. 힘껏 해보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가 가기에는 조금 제도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탈수급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게끔 제도 설계를 하겠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그거랑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제 EITC랑 비교해서 이걸 보시면 충분히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게 요 기준점, 지금 이게 이제 개인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거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크게 개인에게 적용하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와 가구에 적용하는 네거티브 인컴 tek스 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부의 소득세를 적용을 할 때 소득이 있으면 우리가 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돈 번 것만큼 거기에 일정한 그 단일 세율로 소득세를 내고, 그리고 거기에 어느 특정 기준점 밑으로 내려가면 단일한 그 세율을 곱한 그 값으로, 그럼 마이너스 나올 테니까 그 마이너스만큼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걸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음의 소득세라고도 하고 부의 소득세라고도 하고, 영어에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져와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에서 실험을 했던 것은 가구를 기준으로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때만 해도 가구 단위로 소득세를 냈었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하고 자연스러웠던 건데, 개인 단위로 이제 소득세를 계산을 하면 그걸 다시 가구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다 그러면 가구로 합해서 환산을 해야 돼서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막상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버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네거티브 인컴 텍스가 이런 건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분들이 그런 거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 제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요 버전입니다 라고 제가 가로치고 써놓은 건데요. 가구에 적용하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박기성 변양규 박사가 논문으로 제출한 2017년 논문을 기준으로 했고요. 요 아이디어는 제가 아마도 뉴스를 통해서 보기에는 그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에게 전달돼서 이거를 실현해 보겠다라는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로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 적용하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가족으로 묶어갖고 다시 환산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 자체가 개인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개인 단위로 소득이 없는 사람, 전혀 없는 사람은 연 1,200만 원, 연 600만 원, 월 50만 원을 최저 보장 소득으로 주는 거예요. 이 금액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가구에 한 52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그거하고 대체로 일치를 하죠.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1인당 52만 원 주는 건데, 여기는 혼자 살지 않아도 4식구면은 4식구가 각각 아무도 일을 안 하면 50만 원씩 200만 원을 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 소득이 1,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연간 소득으로 내가 벌었는데, 일을 해서 벌었는데 1,000만 원밖에 못 벌었다라고 하면 그 1,200을 기준으로 1,000만 원 갭이 200이죠. 그거의 절반. 그래서 100만 원을 나에게 돌려준다. 뭐 돌려준다라기보다 어쨌든 세금 거둔 거에서 나를 준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밑에 보시면 요 기준점이 지금 그 1,200만 원이에요. 연간 소득 1,200만 원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벌면 요만큼 금액을 내야지 되는 거고요. 세금으로. 그 금액에서 1,000만 원에서 조금 못 벌면 그 차액만큼의 50%를 내가 받게 되는 그런 제도로 설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각각의 이 논문, 제가 이 개인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김낙회 외 여러분들이 함께 작성하신 아젠다 2021인가요? 뭐 인가 하여튼 그 책,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정확한 2022 그 책에서 지금 가지고 온 거고요. 여기 이 네거티브 인컴 개인 기준으로 한 네거티브 인컴 텍스의 아이디어를 제출하셨던 분들이 지금 어떤 분은 뭐 윤석열 캠프에 가 계시다는 말도 들리고, 또 그렇지 않고 언론에서 보기에는
유승민 후보와 그를 서포트하는 이런 정책 그룹에서 개인을 기준으로 한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제안을 하고 계시고 논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가구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수급자, 아까 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낮은 근로욕의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얘기하신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보면 중복 지원도 한편에서는 있고 사각지대도 있고 제도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전달 체계 비효율이 있고 돈이 자꾸 어디서 나가는지 모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 단순화하되 빠지는 부분은 없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소요 예산은 지금 개인 네거티브 인컴 텍스가 제일 소요 예산이 현재로서는 많은 거를, 여기까지 보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한다고 하는지는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개인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공정소득이라고도 이제 이름 붙여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기존에 있던 현금급여와 일부 서비스를 폐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 부분 재원을 가져올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제도 하나로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제도가 다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일 문제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실현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허들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컷오프 방식으로 재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막상 정책 제안하려고 할 적에는 고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두 논문에서나 책에서는 재산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정책으로 발표될 때에도 재산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저는 이게 세대 문제하고도 연결지어서 결국 소득 이전의 흐름이 30대, 20, 30대에 이 소득이 꽤 있지만 나는 아직 집이 없어요. 내 집 마련을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네트로 내야 되는 사람이 되고, 나는 서울에 집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은퇴해가지고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소득은 한 푼도 없어요. 라는 쪽으로 소득 이전의 흐름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점에서 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소득 이전을 한다라는 게 아마도 사회적인 수용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할 때도 노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소득이 있어도 그것을 감출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소득이 조금 많다, 1200만 원보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네트로 더 많이 내고, 그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안 내고 받는, 이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받는다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제도인데, 그 기준이 유일하게 소득 한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소득을 유리지갑이면 모르겠지만 유리지갑 아니면 가능하면 벌어도 안 벌은 것으로, 그리고 요즘 엔잡러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벌은 거는 드러날지언정 저기서 벌은 거는 감춰보자, 이런 식으로 소득을 좀 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유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이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 두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재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개인을 단위로 하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의 재원 조달 방안을, 이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계산을 좀 더하고 빼고를 해서 한 거라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대체로 이렇습니다. 소득세와 각종 관련 공제제도를 다 소득세에 관련된 공제제도를 폐지하면은 한 36조 정도 추가 세수가 거친다라는 거고, 기존 제도 사회보장제도를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이 제도 하나가 들어가면 1인당 50만 원 주는데, 다른 거 내 식구면은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제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사실 기초생보는 필요 없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기초연금도 당연히 이거는 다 똑같이 커버가 되는 제도니까 없어지고, EIT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보육과 관련된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유료화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빈곤 인구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도 50%, 저게 돈 많이 들어가는 제도거든요. 저것도 50% 삭감한다. 반은 자부담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기존 제도를 통폐합함으로써 한 52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직접적인 요 사회복지랑 관계 있거나 혹은 없거나 한 다양한 다른 정책 제도에서의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또 대략 한 45조 정도가 생긴다는 거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5%포인트 인상하자는 안도 있는데, 이거는 아주 좀 중기 이후로 미뤄놓은 거고, 이 부가세 인상을 빼더라도 그 나머지를 가지고 저 정도만 해도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개인 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돈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여기 제가 빨간 것으로 쓴 건 뭐냐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모르겠어요. 내 식구여가지고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혼자 사는 사람인데 50만 원을 받았는데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는 다 없고 의료급여도 줄고 뭐 등등등 한다. 그러면 그 50만 원 갖고 살 수 있나? 그러면 현재 지금 빈곤 인구들에게, 빈곤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게 커버할 수 있나? 아주 그 밑에 단위 빈곤한 사람들한테는 커버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수준을 밑에를 50만 원보다 더 높이 올려놓으면 다른 게 막 또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더 감당을 할 수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가 이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제가 나중에 뒤에 가갖고 다시 한번 좀 종합적인 그 서머리를 할 거니까 우선 여기서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은 이거 역시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기본소득과 현실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고 나와 있는 거를 두 가지를 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형태의 기본소득은 목적이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주자라는 것이고, 정기적인 현금 지급, 그 다음에 소득과 자산 수준의 무관한 지급, 그리고 충분한 금액의 지급, 요것을 다 갖추어야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다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현금 지급 제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기까지 못 가니까 이제는 첫걸음 정도 가는 상황이니까 요 정도만 갑시다 하고 나와 있는 게 요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개인에게 주되 현금으로 안 주고 지역화폐로 주고, 청년에게는 현금으로도 좀 주는데, 그 다음에 소득과 자산 수준 무관한 거는 여전히 이제 여기 충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치는 못하다. 하지만 이게 첫걸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60조 정도가 드는 걸로 아주 간단히 계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재원은 부동산세 인상과 탄소세 도입 등등으로 한다. 그리고 이게 월 8만 원 정도밖에 안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 제도는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그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전형적인 기본소득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네거티브 인컴 텍스도 그 얘기를 드렸었어야 되는데 좀 빼먹은 것 같아요. 거기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전형적인 그 아이디얼 타입에 해당하는 그런 제도와는 다르냐 하면, 걷는 부분,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이제 걷기도 돈이 그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걷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가구 단위든 개인 단위든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왜냐? 이미 걷고 있는데, 걷고 있는 금액이 이렇게 플랫 레이트가 아니거든요. 단일 세율이 아니에요. 누진적으로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근데 누진적으로 걷고 있으니까 됐다.
이 부분은 안 건드린다.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기준점 이하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무언가 더 생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의 오리지널 아이디어와 현재 제한되고 있는 아이디어의 차이이고요. 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돈을 재원을 마련할까에 대해서는 뭐 기본소득 자체가 특별히 가장 전형적으로는 요 국토보유세 공유부라는 거에서 갖고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부동산세는 거기에 좀 비슷할 수도 있기는 한데 꼭 그런 거 상관없이 그리고 소득 수준하고 상관없이 기존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목을 새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기본소득은 소위 말하는 좌파에서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우파에서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파에서 지지하는 이유는 대체로 사각지대 없는 재분배이다. 그 다음에 이게 큰 폭의 소득 이전이기 때문에 각자 받는 사람한테는 뭐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까지 고려하면 이거는 굉장히 재분배를 크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지지를 합니다. 우파에서 지지하는 이유는 이게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제도가 복잡한 제도를 다 없애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비스도 상당 부분 철회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한 재분배 제도다라는 의미에서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많은 뭐 소위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CEO들이나 뱅커들, 동부에 있는 뱅커들까지도 이걸 다 지지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유는 이게 유동성 증가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겨우 요걸 주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이에게까지 지급하느라고 이게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제일 반대 이유가 되겠고요. 제가 제일 동의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게 다른 제도의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60조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뭐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제도의 확장을 저해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컨대 다른 제도를 없애지는 않더라도 확장은 저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서비스가 예컨대 의료, 교육, 돌봄 이런 것들이 현금급여를 대신 주는 대신에 요거는 좀 줄입시다 라고 가게 되면 그거를 이제 마켓에서 구매해야지 된다는 건데 그게 구매를 하게 될 때는 계층화가 나타날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와 없는 집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병원이나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저는 이 부분이 걱정스럽고 그리고 이 돈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다 같이 뭐 이렇게 나눠주고 해보니까 딱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지금 보게 되잖아요. 돈을 많이 풀면 당장 소득 분배 효과는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지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들이 대략 이런 논리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들 그 신문에 보면은 기본소득하고 부유소득세가 어떤 결국은 같은 제도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면 또 아니다 우리는 남남이다 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신문에 나오는 걸 봤는데요. 이 제도의 원형을 비교를 하자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라는 것까지 고려를 하는데 그때 단일 세율의 소득세로 한다라는 것이 만약에 같다면 그러면 정말 각각의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네트로 받는 거와 네트로 기여하는 액을 계산을 해보면 각각 같을 수는 있다. 이건 뭐 너무 계산하면 간단하게 나오는 얘기고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정책 체감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게 같은 제도니까 뭐 그냥 그렇게 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이게 무슨 그 어디서 조사를 해봤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대학생들한테 요 두 제도를 놓고 어느 걸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금액을 똑같이 했는데도 경제학과 학생들이었다 그래요. 압도적으로 부유소득세를 지지했다고 해요. 90%가. 이게 똑같은 제도면 이거 지지하는 사람, 이거 지지하는 사람 반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체감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재분배가 일어나는 부분이 기본소득 같으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서 크게 이제 나오는 거고, 부의소득세 같으면 나눠줄 때 지급하는 시점에서 정말 소득이 제로인 사람한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더 걷고 하기 때문에 지급 단계에서 재분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요거를 또 계산을 또 해봤는데 제가 계산한 거를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텐데 전체 제도의 효과가 재분배 효과가 어떤 게 더 크냐라고 말하면 돈 많이 쓴 게 재분배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위 금액당 재분배 효과가 뭐가 더 크냐 그러면은 이건 또 부의소득세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도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소득은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하는 그때 그 재원 마련 단계에서의 허들이 클 거고요. 부의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급 단계 형평성 논란이 작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소득기반사회보험은 아까 제가 원리를 3개를 말씀드렸는데 재분배 원리를 3개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마지막 보험 방식입니다. 이게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되는데 사회보험이 계속 갈 수 있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해진 미래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에 제가 해놨는데 2003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가 인구가 15세 이상 인구로 하고 요거는 이제 경활 인구로 보면 15세에서 64세 요것만 보면요. 요 사이에 인구가 300만 늘어났는데요. 그 사이에 취업자가 또 300만 늘어났어요. 그 이야기는 늘어난 인구만큼이 다 취업자로 늘어난 거니까 그동안 고용이 계속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시점에서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앞으로도 일자리가 그 80대 20에서 20%가 80% 먹여 살리는 그런 단계가 곧 다가오리라 하는 그런 걱정으로 정책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대신에 자영자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애초에 높고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중간지대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임금노동자 중심의 사회보험은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그 소득에 비례해서 내고 또 받아갈 때도 비례해서 받아가는 그런 제도로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지하고 제안하는 그런 안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 제가 길게 말씀은 모르니까 부추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네, 조금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존 사회보험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게 기여, 즉 근로 이력이 있어요. 근로할 때만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 이력에 기반해서 수급 자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 이중화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일을 적게 했거나 비정규직으로 조금 했거나 아니면 자영으로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할 때도 불안정했는데 소득이 불안정했는데 소득 보장도 거기에 따라서 불안정해지는 그게 두 개가 같이 가는 이게 약하면 이게 강해야 되는데 이게 약하면 이것도 약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각지대와 이중화의 문제가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점,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장점은 재원 마련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제도에 비해서는 좀 적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험제도라는 것 때문에 낼 때 그렇게 많이 낼 필요가 없어요. 현재 제가 이때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고용보험 같으면 자기 소득의 0.8%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적게 내고 있어서 여기서 좀 여지가 있다.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소득에 비례해서 자기가 냈던 금액에 비례해서 받아가기 때문에 비교적 받을 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월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이거는 이제 급여액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방식으로 소득보장제도를 도처에 깔아놓으면 소득을 숨길 요인이 적습니다. 그게 실제로 북유럽 복지 국가들이 작동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많이 내면 많이 받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뭐 조금이라도 정말 지금 소득이 적어서 문제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급한데 보험연액이 생겼냐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도 많이 듣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원리상으로는 소득을 숨길 요인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바꾼 그 개혁은 어떤 임금과 고용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 바꾸자라고 했을 때, 그때 도대체 뭘 어떻게 바꾸자는 얘기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요컨대 그 신고나 가입 절차, 지금은 고용주가 저를 위해서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 이제 가입시켜달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절차를 없이 가고 국세청에서 이 사람이 몇 개의 잡을 가지고 있던 간에 각각의 잡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람 기준으로 합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산에다가 보험료를 징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징수를 하고 그리고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부과한 다음에 그 두 소득이 없어지는, 자영업 하다가 문 닫거나 임금노동자로 일하다가 실업했을 경우에 그때 뭐 10달, 4달 뭐 이렇게 자기가 낸 거에 비례하는 기간 동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로 가자. 요컨대 이제 가입 절차가 없다는 것과 국세청에서 여러 개의 소스로부터 발생한 임금을 다 더한다.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그 나라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경우를 그 소셜 리스크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 하면, 실업과 출산, 육아, 산재, 상병. 상병은 질병과 부상, 줄임말인데요. 요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해서 내가 소득이 단절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제 기존에 내가 냈던 거에 비례하는 급여를 받게, 사회급여를 받게 해줘야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대상은 모든 소득 활동하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죠. 임금노동자, 자영자, 그리고 그 중간에 특수고용 다. 근데 현재 제가 이렇게 좀 슬라이드로 이 슬라이드에서 진하게 표시해둔 요 정도만 제도가 커버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약간 흐리게 해놨는데 이거 다가 커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 자영자는 사람 대상으로 여기 다 빠져 있고 현금급여로, 그다음에 상병이라는 그 이벤트 소셜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커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칸을 다 메꾸는 게 소득 기반 사회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출산 육아 시의 소득 보장도 고용보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 출산 육아 경우에 소득 보장을 위해서 납부하는 보험료가 전체에서 이제 임금이 1.6%인데 이거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내서 0.8%씩 내고 있는데요. 이거를 빵빵하게 다 잘해보자라고 한다면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이런 정도 나라로 가면 요 한 8%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우리가 급격히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요 상황을 다 커버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득 기반 사회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그 분배지표 개선 효과를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거 넘버를 안 갖고 온 이유는 제가 어디 보고서에 지금 써야 되는데 그쪽에서 먼저 퍼블리시 되기 전에 숫자를 먼저 밝힐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계산한 그 결과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 왼쪽 네모 박스를 보시면 이제 전 가구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가지고 진위계수 개선 효과가 뭐가 더 크냐라고 계산을 해보면요.
아까 지금 가구를 단위로 하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과 개인을 기준으로 한 네거티브 인컴 텍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초보장 플러스 EITC,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이렇습니다. 근데 돈을 쓰는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을 고려해서 단위 지출액당 진위계수 개선 효과가 얼마냐라고 보는 게 제가 그 밑에 조금 더 진하게 써놓은 저 글씨입니다. 이때 개인이나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우리는 이게 들어가는 대신에 이거는 없앨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없앨 거야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133조가 들어간다고 계산한 게 아니라 뭐 한 50몇 조가 들어간다고 제가 계산을 한 거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네트로 우리가 돈을 앞으로 더 쓰자라고 한 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나리오대로 해서 봤을 때 어떠냐 하면은 기초보장의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예요. 추가로 돈을 더 쓰는 게 아니고, 현행 기초보장 플러스 EITC와 가구를 기준으로 한 네거티브 인컴 텍스가 단위 지출액당 진위계수 개선 효과가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가 진위계수 개선 효과가 있고, 개인 네거티브 인컴 텍스와 기본소득이 비슷한 수준으로 단위 지출액당 진위계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론적인 구조를 보더라도 이게 기초보장과 가구의 네거티브 인컴 텍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개인 네거티브 인컴 텍스와 기본소득이 원리적으로 비슷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이 돼서 단위 지출액당 진위계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쟁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초생보와 근로장려세를 합쳐서 볼 적에는 저는 이게 좀 돈이 지금보다는 더 쓰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걸 그대로 놓고 보면 부족한 게 많아 보이고 빈자리도 많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하지만 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완전히 다른 제도로 건너뛰기 전에 우리가 할 만큼 했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현행 제도가 지금 15조 정도를 저기서 쓰고 있는데, 저게 이제 의료급여를 뺀 나머지 현금급여로만 쓰는 금액인데, 저거보다 조금 더 쓰면서 기울기 슬라이드를 근로장려 세제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 근로장려 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 정도 애지간히 일을 조금 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을 더하게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조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저 금액이 적어서 그게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더더군다나 제로를 버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자, 30만 원이라도 벌어보자, 이런 마음은 생기게 하는 그런 그 슬라이드가 아니거든요. 기울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훨씬 더 근로장려 세제를 기초생보와 결합시켜서 정교하게 만들어보자 하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근본적으로 완전히 맨 땅에 화이트 흰 종이에 그림을 새로 그려보자라고 하는 게 부의소득세인데, 그렇게 새로 그리려고 할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월 50만 원을 받고 다른 지원은 없다. 이게 괜찮은가? 하는 질문. 그 다음에 자산은 없는데 소득은 많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동의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을 드러내지 않을수록 이익 보는 구조, 여도 괜찮은가? 여기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가 없을까? 하는 질문. 그 다음에 부분 기본소득으로 갔을 때는 다른 제도 후퇴 안 하고 갈 수 있는가? 지금 물론 부동산세와 탄소세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잘 쓰는 방법이 기본소득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BI는 뭐예요? BI가 베이직 인컴이에요. UBI라고도 하고,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이라고도 하고, BI라고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기반 사회보험 같으면은 현행이 지금 실업급여에 한 10조 쓰고, 그 다음에 출산 육아휴직에 1조 4천 쓰고, 그 다음에 산재에 7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씩 더 써야지 돼요. 이게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자영자를 전체 취업자로 넓히면서 13조, 2조, 한 10조 이렇게 가지 않겠나. 그리고 상병수당은 아직까지 안 들어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상병수당 도입할 때
그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는 거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추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돈이 얼만큼 더 필요하고 그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다 하는 것 정도를 요 전체 그림으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는 이제 완전히 나가면서 그냥 하는 말인데, 덧붙이는 말인데, 재난지원금을 88만 원으로 준다. 88%까지 준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12%만 빼고 다 준다. 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말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밑으로 내려가지고 정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데 그 선을 어떻게 정하고 그때 자산을 고려하고 안 하고 이 이야기가 제도로 셋업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요거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일자리 부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자리가 부족할 거라고 그러니까 일자리 부족, 고령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요컨대 일하는 사람은 적고 일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급여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을 걱정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를 흔히 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20대 80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명이 일을 하고 일 안 하는 일부를 먹여 살리면 되지만 이 사회 단위로 볼 때 점점 아주 일부가 많이 벌어서 나머지는 소득이 다 없는데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이제 기본소득인데, 저는 그런 상황이 언젠가 올 수도 있죠. 장담은 못하겠어요. 저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는 당분간 그런 일이 한 10년, 20년 내에 올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뭐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럴 필요는 있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정책을 바로 도입을 해야지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진 않고 자기네 기준점을 그냥 잡는 겁니다. 내가 1200만 원으로 개인 네거티브 인컴 텍스 제도 공정소득 같으면 1200만 원, 연간 소득 1200만 원을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주게 되는 금액이 대체로 보면은 현재 받아가는 생계급여 수급자들하고 수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제도에 비슷하게 맞게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되거나 적게 받게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걸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소득 이하는 받게 되는데 기준소득 이상은 추가로 내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변형된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플랫 레이트예요. 단일 소득세율로 쭉 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 중간 정도 1200에서 1200만 원보다 조금 더 벌고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지금 세금을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도 적게 내고 있고 누진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곡선이 누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플랫으로 쫙 직선으로 바꾸는 그런 게 되면 일부 구간에서는 훨씬 지금보다 세부담이 커지는 거 맞죠.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현재 제도를 제안하시는 분들은 안 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돈 낼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대로 몇 가지 소득세 공제 제도를 없애는 정도? 그 정도만 소득세를 건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기존 세출 구조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급여를 깎거나 이렇게 해서 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좀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별 세액 추가 부담을 안 하는 걸 전제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본소득은 요컨대 이 사람이 세금을 소득세를나 무슨 다른 걸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각 사람의 소득을 조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소득이나 부의소득세나 다 마찬가지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생계급여나 이런 경우에는요. 당신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등등 해가면서 맨날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컨설팅 하고 그 사례 분석하고 하면서 좀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귀찮게 하면서 돈을 줍니다. 이거를 그냥 이 사람이 돈 얼마 버네 하면서 통장에 딱 꽂아주지 않아요. 근데 기본소득하고 뭐 부의소득세는 둘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그 계산에서 나오는 금액을 그냥 바로 통장에 꽂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죠. 근데 이때 정부가 행정비용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서부터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지금 현재 하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 하면 내가 소득이 여러 개 있어도 각각의 일자리에서 얼마 버는지를 합산을 해서 가장 그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데 괜히 한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역량 내지는 행정 비용 이런 것들을 사실 과다하게 설정을 해놓고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단히 가자라고 하면서 작은 정부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정부의 행정 효율을 지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노후 소득 보장 제도를 따로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연금은 다른 보험하고 사실 다릅니다. 한 절반쯤은 이 보험이라기보다는 이 뭐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머릿속 생각은 거의 적금 부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적금을 내가 부었는데 조금 돈 냈는데 어쨌든 이후 후손들이 조금 보태줘가지고 훨씬 더 이제 내가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지만 요컨대 내가 심지어 부었다는 말을 쓰거든요. 국민연금 부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른 보험의 원리하고는 같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안 당하는 일이면 이게 보험이라는 원리 가지고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이면 이게 보험 원리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보험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리고 기초연금이 현재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크고 그런 의미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우리가 현재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와 국민연금 그다음에 아직까지 연금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지만 퇴직연금 이 세 가지 소스를 가지고 적정하게 연금제도를 마련을 해야지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거는 조금 다른 이슈로 빼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제가 기본소득이라는 것의 그 원형이라고 할 때는 정기적인 지급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몰빵해가지고 어느 한 시점에 주는 거를 기본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같지 않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맞다,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구 혼동해서 쓸 일은 아니다. 다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주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할 적에는 그런 방식의 평가를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연구들이 꽤 많이 있고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 부양 효과 같은 거는 있는 걸로 나오지만 그건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거는 누구에게 줬기 때문이 아니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저는 일단 빨리 다 주고
그 다음에 선별적으로 다시 환수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도화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완전히 세트를 해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금을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를 버는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 역량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둘 때 많이 거두면 되는 것인데 지금 시일이 촉박하고 현재까지 아직까지 그런 제도를 시행 안 해본 상황에서는 조금 빨리 일단 주고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좀 더 많이 걷어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거를 늘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환산할 때 대도시면은 그 기본으로 이제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공제, 소득 환산 안 한다 하는 거를 이제 밑에 깔아주는 게 있는데 대도시에는 크고 중소도시 그다음에 이제 더 지방으로 가면 더 적고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게 더 불리하게 그렇게 만들면 기초생활수급 자가 더 이제 지방에서 살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요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게 지금 지방 인구 증가까지를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그 빈곤 구제해야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지방 인구 소멸 문제를 이걸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데까지 연결시켜서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소득보장 그 가족수당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좀 많이 주는 그런 방식을 적용하자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굳이 찬성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제가 많이 솔직히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 낳았을 때 어떤 그 인센티브를 줘야지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센티브를 좀 줘야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누구든지 어느 부모를 만났던 간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로 아이 수에 비례해서 뭔가 사회적인 급여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불편함이 또 있어요. 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해본 주제인데요. 제가 주로는 이제 근로연령대 재분배에 대한 연구를 하지만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좀 듣게 되고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부양비 증가나 이런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할 만한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리고 그 노인이 가난했고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그 노인들이 그다지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그 안에 상당히 들어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재 노인의 소득 수준이나 구조나 이런 거를 보고 제도를 확 바꿔놓으면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지금 제가 속한 50대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자기 집도 가지고 있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세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인이 됐을 때 그들을 부양해야 되는 국가는 이들의 자산을 유동화해서 다 자기가 소득으로 환산해서 유동화해서 쓸 수 있게 뭐 은행에서 가지고 가고 내가 대출을 받던 어떤 방식을 뭐 주택연금을 하던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매력적인 제도들을 개발하고 그런 거 가지고 좀 1차적으로 좀 쓰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연금 자체로 봐서는 현재 굉장히 그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이거든요. 그리고 가입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유리한 제도냐면
무턱대고 길게 가입한 사람이 유리한 제도예요. 무조건 길게 가입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던 사람이 유리한 제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조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치권에서 못 건드리는 그런 뜨거운 감자 된 상황이라서 제가 아이디얼하게 이렇게 왜 안 하느냐라고 쉽게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게 그런 리스크를, 정치적인 리스크를 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정치권에서. 그래서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소득 기반 사회보험을 제안을 할 때 이 보험, 피보험자들, 개인들은 다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내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제도를 했냐 하면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한 사회보험은 임금 노동자는 고용주가 절반을 내주는데 내 고용주가 누구라고 딱히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자영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다 내야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런 제도로 가지고 가면 안 그래도 불안정한 특고 프리랜서 이런 쪽이 계속해서 너무 큰 부담을 지면서 이런 제도를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자나 근로자나 자기가 본인 부담하는 금액을 똑같이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은 비율로 가지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고용주가 내는 금액도 좀 달라져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고용주도 그 기업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윤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한 가지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일 걱정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쿠팡이 지금 다른 나라에 하여튼 어떻게 우리 세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윤이 없어요. 지금 맨날 마이너스라고 적자라고 하는 거고, 디지털 기업들로 전부 맨날 적자이면서 계속해서 투자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는 낼 게 없다. 우리는 다 적자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나.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기존에 내는 방식을 유지를 하고, 뭐 레이트는 좀 낮춰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그 세금을 내는 기존의 그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이윤에다 부과하지만 그런 거를 겸해서 이렇게 다른 방식의 기여 방식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얼마를 내는지는 내가 피보험자가 입장에서만 내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만 분명하면 되고, 나머지 그 밖에 그 펀드, 기금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내가 내는 금액은 레이트가 똑같아요. 개인은.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돈은 여러 가지 그 신텍스라든가 이런 여러 다른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보기에는 상속세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담배세는 건강보험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고, 이제 이런 다른 것들까지도 그 안에다 기금으로 넣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면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의 기여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혼에다가만 해가지고 그걸로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적자재정 편성해가지고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인데 덜 거쳤어도 이제 더 쓰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재분배하는데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을 해서 하면 된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있기로는 국가 부채가 당연히 있고 늘어나기도 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크지 않고, 여력이 어느 신문이던가요? 그 뉴욕타임스인가 어디선가에서
정부가 국가가 여력이 있는데 비교적 돈을 덜 푼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나라가 워낙 많이 풀어서 그렇게 상대적인 그 비교에서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 실업보험도 그렇고 이런 실업보험에 대해서는 이게 연금과는 달라서 적립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고갈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누적돼야 되고 이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고요. 보험 자체는 털어서 쓰고 필요한 부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모아서 쓰고 이제 이런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소득 기반 사회보험 주장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그 상대적으로 더 굉장히 많은 재원을 끌어모아야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제도는 저는 보험 방식을 확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생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급 금액이 너무 이제 작다 하는 게 아까 제가 그 뭐 여러 가지 자산도 집어넣어야지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진짜 금액이 적어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 제도는 또 뭐랑 같이 또 연관져서 생각해야 되냐면 최저임금하고도 같이 연관져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이 꽤 올라서 지금은 좀 괜찮아지기도 한 지점도 있겠습니다만 최저임금 밑에 혹은 최저임금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기초생보 금액이 막 올라가기도 또 어려운 그런 지점들도 있어서 다른 제도와의 연관성들이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건 워낙 다른 제도라서 저는 이거는 통합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금제도 개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게는 3가지 연금제도 가지고 있는데 그 연금제도들의 통폐합 내지는 발전 방안을 한꺼번에 놓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프로치하는 방법, 기준, 방식을 이야기할 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국가의 역할은 서비스와 재분배다. 재분배는 현금 말하는 건데 이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별 돈이 안 든다. 그러면 현금급여를 줄여도 되는 거기 때문에 1, 2, 3 이야기는 4를 당연히 지금 배제하고 이거는 고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논의를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 제한된 그 제도들, 예컨대 개인 수준의 부의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제도도 막 없애고 가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최인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공공사업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이 저로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조금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그 사회 서비스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많이 뒤처지는 게 아닌데 비해서 현금 재분배에 있어서는 좀 뒤처지는 쪽이라 최근에는 이제 현금 재분배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생각입니다. 수혜자까지 회의에 참여시켜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이건 연구가 좀 꽤 많이 되고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게 정말 어떤 데이터를 기본으로 갖고 와가지고 계산하는지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 다른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가구 수를 가지고 가구원 수를 가지고 균등화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가지고도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조그만 테크니컬하게 조그만 달라져도 금액이 차이가 나요. 근데 그거를 서로 간에 다 알고 있으면서 요런 기준으로 하면 얼마고 요런 기준으로 하면 얼만데 뭐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하고 있고 저는 그 보고도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냥 그 밖에서 보면은 좀 깜깜이라고 생각하고 답답할 수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이게 그 최저임금 위원회처럼 밖으로 공개를 하는 거, 공개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중위소득을 산정했다 하는 거를 밝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일 예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알래스카 사례죠. 그러면서 거기는
돈 되는 그 석유가 한꺼번에 나왔는데 이거를 개별 뭐 그 땅 가진 사람이나 혹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거기에 있는 속한 사람한테 나누는 그런 개념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전형적인 기본소득 논자들이 전형적으로 주장하는 게 공유부, 우리가 함께하는 그 부를 가지고 나누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부라는 게 토지 말고는 뭐가 있나 잘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갑자기 없던 게 새로 생길 거는 별로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방식은 뭐 탄소세가 됐던 뭐든 새로운 과세 체계 내지는 새로운 해목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으면은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세나 재산세 같은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새에 살금살금 늘어나는 것들도 있어요. 상속세 같은 것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그 자산에 관한 세율로 치면은 그 OECD 국가들 중에 비교적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그냥 가치가 올라가면서 어떤 기준선 이상은 다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늘어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괜히 안 되는 거를 조세 저항이 심한 데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데서 잘 찾아보는 노력,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책을 추천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당장 일단 생각이 안 나서요. 혹시 생각이 나면은 이것도 저는 빼복을 안 해서 최병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던가 뭐 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온 질문들은 제가 다 소화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거의 뭐 기관총으로 난사하듯이 막 질문들을 하는데 그걸 또 다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